오스트리아의 31살짜리 쿠르츠라는 친구가 제1당이 지금 되는 게 거의 확정적입니다. 15일날 선거가 열렸는데요. 지금 확정이 됐는데, 원래 오스트리아는 중도 좌우파가 연합을 해서 2차 대전에 독일에 가담한 그 후유증으로 오스트리아의 독립을 방해하고 비인을 6개국인가가 나누어서 지배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이 과거 그 많던 땅을 다 잃고 서울하고 경기도 정도만 남아가지고 버티면서 결국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중도 좌우파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중도 좌파는 3인당이고요. 오스트리아의 국민당은 중도 우파입니다. 이 3인당과 국민당이 지금 45년에 이제 이 2차 대전 패망 이후에 지금까지 한 70년을 서로 1당 아니면 2당을 이렇게 해 왔는데, 그런데 국민당은 대체로 3인당에 이어 2등을 했습니다. 70년도에 한 번 이기고 1970년도에 이번에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두 번째고요. 대체로 3인당이 집권하고 국민당이 3인당과 연정을, 중도 좌우파가 연정을 해오던 정당이죠. 그래서 제가 이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를 주장을 할 때 비판을 하는 부분에서, 아니 중도 좌우 정당이 서로 1당 2당을 하면서 서로 6대4로 나눠먹는 이런 형태의 정치를 해서 야당이 없는 정치를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원래 이번에 1당이 될 거라고 기대되었던 정당은 이 자유당입니다. 나치에 이 오스트리아가 가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치를 잇는 극우 정당이라서 제대로 원내에 기반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급격하게 약진을 하면서, 특히 최근에 유럽을 휩쓸고 있는 반난민 정서에 기대어서 이번 선거에서 자유당이 1등을 할 거라고 예측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 3인당과 연정을 하던 국민당이 투표 다시 하자 해서 투표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고 보니까 이 국민당이 자유당의 캐치프레이즈를 다 훔쳐왔어요. 뭐냐 하면 선별적으로 이민을 받자라고부터 시작을 해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오는 루트도, 지중해 루트도 폐쇄하자. 세금 안 내는 난민에 대한 지원은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당으로 향하던 이 거구청의 지지를 대거 국민당으로 흡수를 했습니다. 자, 인구 870만 명인 오스트리아는 2015년부터 난민 13만 명을 받아들였는데, 중상층이나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치안 불안이나 일자리, 복지 문제 등을 놓고 반난민 포퓰리즘이 유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26살에 장관을 했어요. 오스트리아 외교부 장관을요. 21살 때 대학을 때리치우고 정치에 전업을 하기로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태를 바라볼 때 쿠르츠라고 보이는 아직 결혼도 안 한 31살짜리, 지금 애인을 맨날 옆에 데리고 다니는데, 이 사람이 대단하다 이렇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가 포퓰리즘의 아젠다들을 차용해서 그래도 중도 우파 정당을, 극우 정당의 아젠다를 상당한 부분 내세우게 만들어서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일어난 이번 일을 31살짜리 총리가 나왔다라는데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31살짜리 총리의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오스트리아의 70년 된 중도 우파 정당이 70년에 집권을 하고 지금 47년 만에 다시 집권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극우 정당이 1당이 되려고 하니까 극우 정당의 내용을 상당히 가져와서 내세움으로써 집권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39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 마크롱처럼
지금 프랑스나 오스트리아에 벌어진 이 현상은 똑같은 거예요. 마크롱도 한번 보세요. 기존의 프랑스의 공화당, 사회당이 다 무력화되고 극우, 극자가 득세를 하면서 극우당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니까 마린 르펜이 국민전선에 집권 이 공화당, 사회당이 해체에 가까운 한마디 무기력을 겪으면서 제3무소속의 사실상 무소속인 마크롱이 당선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보세요. 70년을 집권해오던 이 좌파 우파 정당이 극우 자유당에게 집권을 내줄라 하는 위기에 내몰리면서 한마디로 이 자유당의 극우파의 이념을 차용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마카롱 또 이 오스트리아의 크루처 이런 친구들도 크게 보면 포퓰리즘의 연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기존의 자기 당의 정통적 가치로는 마크롱이나 크루처가 결코 집권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자, 지금 유럽과 미국을 선진국들을 휩쓸고 있는 이 포퓰리즘의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을 극우라고 바라보는 부분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포퓰리즘은 극우의 양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극자의 양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을 마치 파시스트하고 동질시하는 것. 우리가 극우 정당은 파시즘이다. 그래서 포퓰리즘이 극우 정당이고 결국 포퓰리즘이 이 파시즘과 유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매우 큰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파시즘이라는 것은요, 국가 운영의 시스템이나 체제에서의 비민주적이고 강제적인 어떤 시스템과 동원력을 가지고 또 특정한 집단을 탄압하면서 한마디로 비자유주의적인 방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은요, 그런 게 아니라 내어 걸고 있는 이슈가 대중의 이 얄팍한 구미에 맞거나 그런 것들을 선동하면서 집권을 하는 정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직 제대로 집권해서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몇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포퓰리즘을 집권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 실제 통치 행위가 이루어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 집권을 해서 민주주의나 자유주의에 반하는 행태로 국가 운영을 했다 하는 부분이 확인될 때까지는 포퓰리즘이 마치 독재나 파시즘으로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포퓰리즘 또한 지금 현재의 이 국가 정치 시스템이 대중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대중의 다수가 기존의 정당에 실망을 하고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왜곡된 형태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기득권 엘리트화된 기성의 정치에 혐오를 느끼면서 이 정치를 뒤집어 엎겠다 그러면서 대중의 바닥 정서를 수용하겠다라고 내세우는 정치인들이 일종의 포퓰리즘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어서 지난 대선에서 누가 포퓰리즘이었냐? 저는 이 포퓰리즘 정치인의 두 사람은 샌더스와 트럼프라고 봅니다. 왼쪽으로는 샌더스가 포퓰리즘을 이 자기 지지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샌더스의 주요 공약에 보면 대학 공짜 그리고 최저임금을 15달러 이런 식으로 내어건 부분은 이 좌파 포퓰리즘이고요. 트럼프가 이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면서 이민을 차단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파적 포퓰리즘이죠. 자, 그래서 이 좌우가 다 지난 11월달, 작년 11월달, 1년 전에 이제 다 돼갑니다. 미국 대선에서는 포퓰리즘에 흔들려 버렸습니다. 힐러리가 그야말로 온갖 편법과 반칙을 다 써서 이 샌더스를 끌어내렸죠. 힐러리
클린턴 부부가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힘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샌더스한테 원래 무소속이다가 밖에서 기어들어온 좌파 포퓰리스트 샌더스한테 당을 안 넘겨주겠다고 온갖 수를 다 써서 샌더스는 제압을 하고 후보가 됐지만은 우파 포퓰리스트 트럼프한테 결국은 대선에서 패배한 겁니다. 자, 트럼프를 공화당이 이 주류들이 그렇게 안 된다고 끌어내리려고 온갖 수를 다 쓰고 후보가 된 뒤에도 트럼프가 대통령 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힐러리가 되라. 이래서 투표일 날까지 공화당 안에서는 총을 쏴댔습니다. 그래도 결국 트럼프가 됐죠. 자, 영국의 브렉시트에서 한번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해봅시다. 총리부터 다 나서서 영국의 이 거구정당 소수가 이끌고 있는 이 브렉시트 찬성에 대한 부분을 제압을 못하고 결국 졌습니다. 이길 거라고 안심을 하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져버렸죠. 그래서 영국이 지금 브렉시트 절차가 집권 보수당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영국에서 특정 극우 정당이 관철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냥 대중의 이신전심이 포퓰리즘 형태로 발휘가 된 거죠. 그래서 수도 런던에는 잘 살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반대가 훨씬 많았는데 영국의 이 쇠락한 지역 동네에서부터 압도적으로 브렉시트 하자고 표가 나와버린 부분입니다. 자, 한동안에 포퓰리스트가 실패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 지금 꾸준히 유럽과 미국이 이 포퓰리즘, 극우 정치를 향해서 가는 양상이다. 또 극우도 포퓰리즘이 있고 극자도 포퓰리즘이 있는데 극우 포퓰리즘이 더 훨씬 강세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오스트리아요? 다음에 다시 총선을 또 하게 되면 이제는 이 자유당이 1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지금 독일에서도 3당이 됐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독일에서도 극우 정당이 3당이 됐어요. 독일을 위한 대안입니까? 지금 곳곳이 다 그래요. 한꺼번에 갑자기 이 극우 정당이 집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네덜란드에서도 실패를 했지만 하지만은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의 주요 나라에 2당 내지 3당으로 극우 정당이 지금 접근에 들어가고 있어요. 유럽에 이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는 30%가량의 극우 정당 지지들이 확보되어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은 점점 새가 거세어져 가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한 정치인도 살아남으려면 극우주의를 표방을 해야 이번에 쿠르츠처럼 당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거냐? 기성의 정치가요. 지난 수십 년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이 시간상으로 한 1, 20년 정도 뒤처지면서 과거의 경험이 축적되어서 정치 시스템을 유지하는 합의를, 틀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다 경험의 법이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은요, 경제가 이 세상을 전부 흔들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좋았던 시절은 없고 전부 가난하고 성장이 안 되고 실업자고 저소득층으로 전락해 가고 있고 중산층도 이 삶이 불안합니다. 이 속에서요, 경제가 사회나 문화나 이 생각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바뀌어가는 사회 전반적인 이런 상태에 대해서 정치가요, 거기에 맞게 합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세금을 거두는 방법, 난민이나 이민을 대하는 부분, 또 직장 일자리를 마련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청년 실업을 해결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정치인들은요, EU 전체의 공동의 선이라는 그 하나마나 하는 듣기 좋은 이야기나 하고 있고 또 그들이 기업인들과 또 사회상류층들과 기득권화되었어요. 평소에 하던 이야기하고는 다르게 삶을 영위하고 있어요.
이 정치에 가서 하는 이야기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거하고는 행태가 완전히 다르죠.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냄새나는 엘리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구 기득권화 되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로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제에 기반을 둔 사회의 동요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새로운 이야기를 해요? 포퓰리즘 정당들이 새로운 걸 막 던져요. 트럼프처럼 막, 예? 유럽의 극우 정당들처럼요. 그래서 난민 막아라. 우리부터 살고 봐야지. 아니, 우리가 전 세계에 아프리카나 중동 사람들 생각하다가 우리 죽게 생겼는데, 이 이야기가 서민들이나 중산층한테는 훨씬 더 잘 먹혀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EU 전체의 공동적인 정책을 펴 우리나라부터 먹고 좀 살자. 다른 나라에서 싸게 들어오는 물건들 때문에 일자리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생산물도 지금 다 죽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막 던집니다. 지금은 이제 난민 문제를 가지고 극우 정당이 가장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난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이 극우 정당의 포퓰리즘의 아젠다는 또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나 이 EU에 대한 해체 부분이 훨씬 더 강해지겠지요. 그리고 일자리를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하는 문제도 극우가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한국은 그러면 왜 안 되는가? 한국도 지금요, 보면요, 이 좌우에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전부 포퓰리즘 정치를 사실상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른 유럽이나 미국의 정당에 비해서는 한국의 지금 포퓰리즘이 훨씬 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좌파 포퓰리즘이지 이게 정상적인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이 내걸고 있는 것도 포퓰리즘이고요. 바른정당이 하고 있는 개혁보수도 포퓰리즘입니다. 전혀 개혁보수적이지 않은 사람이 개혁보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포퓰리즘이고, 자유한국당이 나서가지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각종 적대적인 기반의 바탕을 둔 아젠다, 즉 문재인 정권 싫으니까 우리 지지해라, 이것도 포퓰리즘이에요. 과거에 나치가 뭐랬습니까? 공산당이 싫으니까 유태인 탄압하자, 이런 논리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스타일의 기성정당이 포퓰리즘 정당화, 기성정치인이 포퓰리즘 정치인화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유럽처럼 기성정당이 망하고 포퓰리즘 정당들이 득세해가는 과정이나, 기성정당이 확실하게 포퓰리즘 정당처럼 변모해가는 과정이나, 이런 게 낫지, 기성정당이 그냥 이 포퓰리즘 정당 성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매우 우려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 기성정당들을 포퓰리즘 정당이다, 포퓰리스트들하고 인정해야 될 건데, 옛날부터 보던 정당이에요. 민주당이니 한국당이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한 10년, 20년 전에 이 정당들이 하던 모습과 지금 내어걸고 있는 모습의 가벼움을 보면요, 그때도 잘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때는 민주주의의 정당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당원 가게 1호하고 간판 걸고 자빠졌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전히 종북 척결에 몰두하는 이 자유한국당,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 이 사람들이 여전히 포퓰리즘에 기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태형적인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은 그나마 변모하는 과정에서의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포퓰리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언젠가 정치 시스템이 대중이 사회에 느끼는 어떤 경제의 기반을 둔 분노에 접근을 해서 그들의 분노를 반영하는 쪽으로 사회가 합의를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그때는 포퓰리즘이 완화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서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질 거냐?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20년 동안 극도의 포퓰리즘 전성시대를
전 세계가 맞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한국형 이 저열한 지역주의 포퓰리즘은 얼마나 더 굴러갈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기성정당이 포퓰리즘 정당화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의 포퓰리즘의 특징이라고 봅니다.